최백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 갔다 왔다며. 재판 갔다 왔죠. 요새 총수 보면은 그냥 안쓰러워 죽겠어. 제가 안쓰러워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 이것도 나는 아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면 고기를 알았어요. 한우로 택배로 보내? 네. 택배도 괜찮고요. 네. 추운데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 교수님 너무 다정하신 것 같은데. 자, 진짜 경제 뉴스는 여기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 최백운 교수님이 진단하는 최근의 경제 상황. 지난번에는 우리 신용위기가 어떻게 왔는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는 오르는 나쁜 것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면 돈이라도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 부채 공포. 추가로 가는 게 이제 이 부동산 공포가 또 추가되고 있고, 가장 마지막 이제 그 공포는 제가 끝부분에 이제 좀 소개를 하면서 총수 의견 들어봐가지고 다음번에 다룰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추경호 장관이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근데 엄중해진 지 오래됐거든요. 뭔 이렇게 뒷북치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고. 상당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뭐 무역 적자 이미 지금 폭발하고 있죠. 아니 이게 제일 웃겨. 연속 무역 적자는 화물연대 그러니까. 영향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요.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부터 했는데? 이게 정권의 속성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싫어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정치제잖아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기가 이렇게 퍼지는 상황 속에서는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기 관리 능력은 국민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 팬데믹 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특정 계층의 이익에 집중을 하고 노동은 굉장히 혐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파편화되지죠. 국민들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니까는 사회가 파편화돼 버리죠. 그런 결과가 지난 6, 7개월 동안의 경제 운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무역 적자는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내가 인정하는 한 번도 못 봤어. 이게 뭐냐면 독일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수출에 굉장히 의존한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은 올해 구황색선이 수출 증가율이에요. 21년보다 한 12% 증가한 거예요. 제조업 국가들은 다 수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개뻥이라는 얘기죠, 개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아무 저것도 없이. 교수님, 입 벌고. 22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마이너스 성장할 때 애들은 10% 이렇게 성장하고 앉아있잖아요. 성장했는데 앉아있을까요? 무역수지도 다 흑자 보고 있잖아요. 자. 1년 내내 흑자 보고. 교수님 주장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다. 네, 뻥이다. 물가에 대해서 이게 YTN에 나온 보도예요.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거 느끼냐고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5.7이었었는데 11월 달에 5%로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 물가가 끌어내려진 이유를 보게 되면은 10월 달에는 한 0.46% 정도 농산물 가격이 끌어올렸었는데, 그게 한 0.03%. 농산물이 이 정도였는데 이게 떨어졌고. 네. 한 0.43%가 줄어든 거잖아요. 석유가 0.5. 석유도 0.5인데 0.2초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는 농산물하고 석유가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농산물하고 석유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배제하는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폭등을 했었고,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반군들이 막 이렇게 정유소를 습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또 폭등하고요. 그래서 평상시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이걸 빼고서는 이제 봅니다. 빼고 본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석유하고 농산물을 제외하고 실질 물가 상승률을 했더니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화를 내요 그러세요. 저것도 11월 달 4.83을 반올림하게 되면 4.8이 되고, 10월 달 거도 반올림하게 되면 4.8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이것들을.
4.7도 4.8로 만들고 4.83도 4.8로 만들어서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 언론들은요. 어떻게든 정부가 그렇죠.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유가 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유가가 안정돼도 계속 물가는 지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자, 한국은행이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는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요. 306조 정도가 풀렸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겠어요. 이창용 한국은행이 물가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법의 1조 1항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1조 1항이.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사실 방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대기업 지원하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신용위기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위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촉발된 것은 김진태 사태 때문이고, 네. 예. 김진태 사태는 정부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은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레고랜드를 누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만약에 이 의혹이 밝혀지면 특정 세력이 레고랜드 먹으려고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분들은 관심이 주로 그런 거예요. 감옥에 1000년 동안 집어넣어야 돼. 예. 미국 같으면 진짜 그래요. 예. 1000년 동안 집어넣어야 돼, 그 정도면. 우리나라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레고랜드를 왜 고위부도 내려고 했는가. 그런 의혹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런 건 탐사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많이 만들어요. 냄새가 난다, 이거. 예.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어요.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근데 이 화폐 유통 속도가 팬데믹 터지면서 0.6로 뚝 떨어졌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 미국이나 저쪽은 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별로 못 느끼잖아요. 경제는 상식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사시는 경제는 다 거기에 답이 존재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사기쳐서 그렇지 경제에 별 도움도 안 되면서 돈은 계속 풀다 보니까 물가는 안 잡히고 그렇게 소득와 부은 돈은 대기업에 쟁여져 있다? 그렇죠. 예. 내년도 어렵다는 얘기는 다들 하고 앉아 있으니까 비상금들을 확보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총소득이라고 총수가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 GNI라고 영어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4조 원이나 줄어들었어.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예,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막 주장했는데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실제 왔는데 언론이 그 말을 안 하잖아. 두 번째는 25년 만에 8개월 무역 적자 해놓고 나서 정부 화물연대 파업령이야. 야, 이거는 진짜 뻔뻔해. 응?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시작된 게 취임한 직후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중국과 수교 이래로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생겼단 말이죠. 특정 화물연대는 11월 24일부터 시작했다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열흘 전 정도. 타임머신이야, 시발 왜. 무역 적자의 핵심이 대중국 무역 적자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탈중국 한다는 어쩌고저쩌고 그 말 하면서도 확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맛 좀 봐라고 몇 개 품목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백은 교수님이 진작부터 말씀하셨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30 몇 년 동안 그러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중국이 갑자기 적자가 돼.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거칠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한번 시험해볼까? 그러면서 몇 개 품목. 수출 품목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역은 원래가 가능하면 가까운 나라하고 교역하는 게 운송비용도 적게 들고 편리하니까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꼭 수입해야 되는 품목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수입 안 해도 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품목들이 대규모로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 했듯이 중국은 수입 규제라는 걸 은밀히 했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왜 갑자기 줄어들어?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잖아요. 중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다.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시키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시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이야. 그래서 내가 입 벌구라고 하는 거야. 입만 벌면 구라를 쳐. 야.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 양반들이
고민이 있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총선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하얘요. 옛날에는 꽉 찼는데 지금 하얘진 게 아니에요. 교수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핑계거리 찾는 거지. 오늘 오면서 보니까는 12구 참사 때 압살을 빼고서는 저기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야. 아, 씨발. 한 열흘 전에 있었던 하물랜드 파업으로 올 1년 동안의 무역적자를. 야, 씨발. 좋겠다. 이렇게 말해도. 언론에서 그냥 써주고.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설을 달아줘야지. 캡처가 너무했네, 이거. 죄송합니다. 파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8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어떻게 이 영향이야.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1월 1일부터 5월 10일 날 넘겨줬으니까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딱 계산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수출이 한 18% 올라갔다고. 작년에 비해서요. 근데 윤석열이 이걸 위임받고 나서 11월 20일까지 2.9% 쭉 찍어들어요. 최근에는 지난 11월 달에 마이너스 14%까지 돈도박질 쳤죠. 요게 이제 수출 증가율이에요? 네, 파란색이요. 네. 무역 수지가 이제 주황색 기둥인데 문재인 정부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는 수출액의 증가가 한 370억 달러가 증가했던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월부터 5월까지는 370억 달러가 수출이 증가한 거야. 수출이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한 7개월 동안 갈수록 이제 줄어들다가 지난번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그런 거죠. 아니 지들이 경제는 잘 한다며. 수출 감소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계속 마이너스로 이제 폭이 커져가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8년도부터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일 때는 있었으나 네.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인 적은 없었다. 무역 수지는 항상 플러스였어요. 그래도 중국 무역 흑자가 여기 효자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이제 곤두박질 쳐오고 있는데 무역 수지 적자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진 완전히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가지고 뭐 탈중국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입벌구인데다가 머리도 나빠. 응? 뜻대로 안 돼. 그러면 화물연대 끌어다 붙여. 미국의 외교 잡지 중에 Foreign Affairs라고 Foreign Policy와 더불어서 양대 적에 있는데 뭐요? 알죠. 예. 거기에 그 독일의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 당연히 아시겠지. 독일의 총리가 숄츠잖아요. 글을 기고했어요. 숄츠가 지난 11월 4일 날 G20 동남아시아에서 했을 때 가기 전에 중국을 기업인들 100명을 넘게 데리고 방문을 했었어요. 독일은 중국 시장 절대 포기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독일 무역의 일대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는 유럽 국가도 아닌데 나토에 가가지고 탈중국 하겠어. 그런데 그 국가의 핵심인 독일은 중국에 가서 잘해봅시다 하고 있다고. 포린 어페어스의 숄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을 고립화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미국 외교 잡지에다가 다자주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양쪽에서 다 대접받거든.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그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 하게 되면요.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반도체 장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우리 중국 시장 절대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가니까는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1년에 600억 달러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럼 미국의 행정부는 저거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바이든이 시진핑 만나면서 신냉전 이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발 빼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 신냉전에 맨 앞에 서 있는 거 남아 있는 거죠. 우리도 배터리나 예. 우리가 가진 반도체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튕기면서 야 니네 뜻대로만 가면 안 되지. 우리가 가진 무기를 활용해서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치포 동맹에 유럽을 끌어들여야 된다. 우리 몫을 챙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앉았으니까 그냥 바보처럼.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 둘이 딜할 때 다 주고 시작하면 안 된다. 우리 요구 조건을 내놔야 된다. 이거 어려운 말이야? 베리 이지하잖아. 어? 국익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기본적인 룰을 몰라. 다 받쳐 그냥. 이 사람들이 사대주란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다. 말 심하시네. 사대주의라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이렇게 구신구신하게 되면 사람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들어와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걸 갑질하고 앉는. 아 교수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썰이 있다고. 네. 마지막 하나. 아, 예고편이야? 이거예요. 예고편. 오늘 금융위원회에서요, 발표된 게 하나 있어요.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담보가 국채입니다. 이 담보로 잡은 국채를 재담보로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국채를 레버리지로 써라? 네. 꼬리 리스크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은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정규보포부 맨 끝에 있는 꼬리인데 확률이 적은 거,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일어나면 굉장히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거. 이런 걸 꼬리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꼬리 리스크의 대표적인 건 국채 가격의 폭락이야. 이걸 풀어준 거야. 또. 야, 그러니까 어디서 한 군데 잘못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이제 그렇죠. 다 무너지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 맞이고 끌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년에 국채가 폭락하게 되면은 베리 데인저러스 하네요, 지금. 원하면은 다음 주에 하고요. 교수님 그만해 주세요, 이제.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 사안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